최소한 두세 배 정도의 경제적 규모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군사력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은 사무라이의 나라고 우리 조선은 문인들, 양반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일본이 군사력이 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로는 청나라에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정도의 강국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무장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었죠. 당시에 막부가 있었던 에도라고 하는 지금의 도쿄죠. 거기는 인구가 100만 명인데 당시 우리 한양이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배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봉건 영주들이 살고 있는 성 주변에 성 캐스타운, 그걸 일본말로 조오카마치라고 하는데 그 조오카마치에도 수만 명의 인구들이 이렇게 몰려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위생관념이라든가 뭐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게 되면은 위생적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상하수도라든가 그다음에 질서, 규율, 거기서 나오는 에티켓, 이 도시가 만들어내는 어떤 근대적인 요소들이 배양될 수 있었던 거, 그게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메이지 유신의 리더들이 정치적으로 세계에 돌아가는 전략을 잘 파악을 하고 유럽의 근대 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를 모델로 일본도 사회 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하고 클리어한 목적을 갖고 정치적으로 단결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밀고 나갔다. 그런 정치적 결단이 또 하나의 큰 요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는 뭐 갑신정변의 실패, 가보개혁의 실패 이런 데서 볼 수 있듯이 그 세력들이 말하자면 조선판 메이지 유신을 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 이제 밀려나게 된 거죠. 계속. 성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한 사상체계인데 그 안에서 실학도 나왔고 실학도 성리학자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성리학의 어떤 특정 부문, 이용후생이라고 하는 그 경제 정책이라든가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을 아주 강조한 사람들이 실학자인 거고, 또 그런 건 아예 그냥 도외시하고 도덕적 수양을 강조하는 그 측면이 있는 것이 성리학이라는 아주 다양한 측면이 있는 건데, 우리 조선의 경우는 실학적인 측면이 약하고 다른 고담 준론만 하는 도학적인 측면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불국강병에 적절히 대처를 못한 측면, 그런 것이 망국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건 맞죠. 네, 오늘은 가깝고도 먼 나라, 숙명의 라이벌, 난감한 이웃 등의 수식어가 붙는 일본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역사, 그 중에서도 일본 근대사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의 군국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교과서로 배워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 이전 시기 메이지 유신을 포함해서 근대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일본의 실체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일본 그 중에서도 근대사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이신 서울대 동양사학과 박훈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서울대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국사학과가 있는데 금년 3월부터 이번 학기부터 역사학부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양사학과가 없어지고 서울대 역사학부 소속입니다. 그렇군요. 질문 먼저 드리자면은, 일본 하면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선진만물을 수용하던 정치 경제적으로 계속 뒤떨어지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우연찮게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면서 앞서 나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전에 일본 경제와 군사력 수준을 조선과 비교한다면 어땠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에도 시대가 이제 1603년서부터 1868년까지의 시기를 말을 하는데, 이때에 일본의 경제적으로 큰 변동이 일어납니다. 큰 경제적인 점핑이 일어나서, 물론 그 이전에 16세기, 1500년대 전국시대죠. 그때, 그 다음에 17세기에 들어서 요 16세기, 17세기를 관통하면서 일본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조선도 성장을 합니다만은 일본 성장률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이때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 같고요. 정확히 그때는 GDP 개념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두세 배 정도의 경제적 규모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네네. 그다음에 군사력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은 사무라이의 나라고 우리 조선은 문인들, 양반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압도적으로 일본이 군사력이 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로는 청나라에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네. 정도의 강국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무장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거의 뭐 국방력을 쓰지 않은 비무장에 가까운 그런 나라였고요. 네. 일본은 전국에 약 50만 명의 사무라이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네. 뭐 군사력이 매우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에도 시대는 당연히 일본이 훨씬 조선보다 부강했다는 건데 그 에도 시대 정확히 그 어느 시점부터 일본이 조선을 그러니까 앞섰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학문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들이 부족했고 네. 또 연구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만은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 차원이고 그 이전 네. 예를 들면 고려 시대라든가 뭐 네.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 시대라든가 네. 이때는 어땠느냐 하는 건데 자료들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거죠. 모르지만 네. 네. 대체로 16세기 임진왜란이 16세기 말에 일어나잖아요. 네. 16세기 전반, 중반 이 정도 때부터 일본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임진왜란도 말씀하셨는데 1592년인데 임진왜란이 또 일본이 조선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일본에게 큰 도움은 안 됐지만 네. 결국은 영토 확보에 실패를 했으니까 네. 그렇지만 조선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줬기 때문에 네. 조선이 그걸 회복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네. 그것이 양국의 격차를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뭐 유학이라든가 도자기 등 전파됐다 이렇게 많은 상식선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도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유학은 나중에 이제 도쿠가 시대, 에도 시대 사상적으로 네.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도공들이 넘어가면서 일본의 도자기 기술의 발전, 산업, 도자기 산업 네.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주는 거 그건 맞죠. 근데 전체적인 일본 경제 성장에서 그 도자기 산업이라는 게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 일본의 경제 성장을 추동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한 부분이었다. 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에도 시대에 보면은 뭐 출판이나 관광이 되게 많이 발달했다고 나오던데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왜 이때 그 일본의 출판과 관광이 발달했는지 그 네. 원인이 궁금합니다. 일단 도쿠가와 에도 시대라는 거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율이 높았던 네.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인구 비중이 네네. 가장 높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전업 작가 또는 전문 출판사 이게 생겨날 수 있는 소비 인구가 있었던 거죠. 도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나 특정 세력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도 순전히 상업적인 논리로 네. 출판을 해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출판 시장이 도쿠가와 시대 되면 이제 널리 퍼지게 되고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라든가 네. 전문 소설가라든가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목판 인쇄술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행도 이게 이제 재밌는 포인트인데 예를 들면 촌락이 상당히 부유해지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부유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레저 활동에 나서는 거죠.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가 되면.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모셨다는 그 이세신궁이라고 있어요. 일본 중부에. 네. 거기를 농민들이 단체 여행을 가는. 그래서 어떤 해는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 이세신궁 여행을 가는. 네. 그리고 그 여행의 가이드북. 뭐 우리 뭐 관동팔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뭐 10경, 뭐뭐 12경 뭐 이런 식의 그런 가이드북이 만들어질 정도로 여행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네. 도쿠가 시대 그 도시의 발전과 그 다음에 소득의 상승을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뭐 메이지 유신이 발생하는데 네. 아시아에서 일본만이 사실 근대화에 성공을 했는데 네. 왜 이들만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가 가능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왜 조선은 그럴 수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네. 일본만 근대화에 성공한 건 맞는데 낙태생은 조선만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낙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 특이하게 못 났다기보다는 네네. 일본이 특이하게 성공했다. 특이하게 그러면 그 특이하게 성공한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겠는데 네.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쿠가와 시대, 에도 시대에 그 높은 경제 성장이 네. 있었고 네. 특히 근대화라는 건 도시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도시의 인구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예를 들면 당시에 막부가 있었던 에도라고 하는 지금의 도쿄죠. 거기는 인구가 100만 명인데 당시 우리 한양이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각 봉건 영주들이 살고 있는 성 주변에 네. 성 캐스타운, 그걸 일본말로 조오카마치라고 하는데 그 조오카마치에도 수만 명의 인구들이 네. 이렇게 몰려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위생관념이라든가 그죠? 뭐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게 되면은 위생적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상하수도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질서, 규율, 거기서 나오는 에티켓, 이 도시가 만들어내는 어떤 근대적인 요소들이 네네. 배양될 수 있었던 것. 그게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 근대라는 거는 군사, 네. 전쟁 속에서 태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military revolu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유럽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대전국가라는 게 만들어지고 부국강병 정책이 만들어지고 중상주의가 채택되고 이러면서 근대화로 넘어가듯이 그런 건데 일본의 경우는 페리가 1853년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일본에 개항을 요구했을 때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 위기의식으로 정치적인 재편이 일어나서 이걸 타개할 수 있는 어떤 개혁의 주체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하급 사무라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져서 그 강렬한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객관적인 조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인 결집, 정치적인 리더십, 정치적인 돌파 이런 것들을 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이지 유신의 리더들이 정치적으로 세계에 돌아가는 전략을 잘 파악을 하고 유럽의 근대 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를 모델로 일본도 사회 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하고 클리어한 목적을 갖고 정치적으로 단결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밀고 나갔다. 그런 정치적 결단이 또 하나의 큰 요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는 뭐 갑신정변의 실패, 갑오개혁의 실패 이런 데서 볼 수 있듯이 그 세력들이 말하자면 조선판 메이지 유신을 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 이제 밀려나게 된 거죠. 계속. 그 김옥균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도 꽤 유능한 개화파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었죠. 80년대 들어서서 쭉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김옥균의 갑신정변이라는 게 너무 서두른 감이 있어서 그 수구파들한테 일망타진 당한 그러니까 그 개화 세력들이 큰 타격을 그때 입고요. 그 다음에 그 갑신정변을 무너뜨린 게 이제 청나라 군대거든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는데 그때 원세계라고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와서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그 이후에 청일전쟁 때까지 한 10년 동안 조선에서 거의 통감처럼 군림을 하거든요. 원세계가 여기서 군림을 해서 계속 있으니까 개화파 인사들이 전부 이제 소외당한 거예요. 또 원세계랑 결탁하고 있던 민씨 정권을 무너뜨려서 우리도 메이지 유신 같은 것을 갑신정변 같은 것을 다시 성공시켰으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였을 텐데 그걸 못하고 대신에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한국에서 맞붙은 거죠. 그게 이제 갑신정변 10년 후인 1894년 청일전쟁이라는 건데 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개화파 인사들이 민씨 정권이 무너지고 청나라랑 민씨 정권이 결탁해 있었으니까 김홍집을 비롯한 10년 동안 그 소외돼 있던 개화파 인사들이 대거 다시 등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오 개혁 정부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레디컬한 근대화 정책을 실시를 하죠. 실시를 합니다. 근데 그 정치적 기반은 일본 군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민심을 얻는데도 상당한 장애 요소가 됐고 네. 또 개학파 자신도 굉장히 분열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뭐 예를 들면 잘 아시는 을미사변이라든가 단발령이라든가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그냥 무너져서 한국의 개화의 꿈이 좌절되는 그런 정치적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선은 그 상업과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진척하기보다는 상업과 화폐 경제를 일부러 눌렀다 지배계층들이 이게 성리학의 영향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 양반층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다 아시는 대로 성리학이었고, 성리학이라는 것은 부국강병을 배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국이라는 건 이제 상업을 해야 부국이 되잖아요. 근데 상업이라는 거는 빈부격차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빈부격차를 아주 적대시하기 때문에 모두들 그냥 적당히 생산해서 적당히 골고루 나눠 먹는 게 좋다. 뭐 이런 경제 철학이 성리학에 있기 때문에 상업은 아주 필요한 한에서만 최소한대로만 제한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였으니까 상업을 억제한 게 맞고요. 상업이 억제되니까 당연히 화폐 경제는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였죠. 좀 다 같이 못 살더라도 좀 더 공평하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들리는 게 있는데, 그러면 조선이 사실 성리학의 영향으로 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성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한 사상체계인데 그 안에서 실학도 나왔고 실학도 성리학자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성리학의 어떤 특정 부문, 이용후생이라고 하는 그 경제 정책이라든가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을 아주 강조한 사람들이 실학자인 거고, 또 그런 건 아예 그냥 도외시하고 도덕적 수양을 강조하는 또 측면이 있는 것이 성리학이라는 아주 다양한 측면이 있는 건데, 우리 조선의 경우는 실학적인 측면이 약하고 다른 고담 준론만 하는 도학적인 측면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부국강병에 적절히 대처를 못한 측면, 그런 것이 망국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건 맞죠. 임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본으로 성리학이 전해지고 19세기쯤에 일본에서 성리학이 매우 발달했다 이렇게 봤는데, 그럼 조선에서 정해진 성리학이 일본의 근대화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성리학이라고 잘 안 하고 주자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자학이 일본에서 행한 역사적인 역할은 우리 조선하고는 꽤 다릅니다. 성리학이라는 거는 뭐 이때 처음 들어온 건 아니고 뭐 그 전에 이미 들어왔지만 안 퍼지고 있다가 이 에도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확산되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에서 들어간 성리학도 있고요. 우리 조선에서 이제 주로 퇴계 이황 있죠. 퇴계 이황의 그 학문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성리학은 일단 무력의 사용을 배제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군인 사회잖아요. 그리고 성리학은 모든 사람에게 나면서부터 너는 귀족이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나면서부터 군자다 이건 인정하지 않고, 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전을 열심히 읽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양을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과거에 응시를 해서 과거에 붙어야 정치가가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능력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농민의 자식이라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군자가 되면, 그래서 관료가 되면 그 사람은 양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무라이 사회라는 건 그거보다 훨씬 세습적이에요. 훨씬 설통적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철저한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성리학이 들어왔을 때 이게 잘못하면은 그런 사무라이 사회와 충돌을 일으켜서 그 질서를 동요시킬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리학이라는 게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배자의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할 측면도 있었고, 또 사무라이가 그걸 이용하려고도 했죠. 근데 성리학에 따르면 천황이 왕이 돼야지, 이 막부의 쇼군이라는 건 무력으로 집권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쇼군에서부터 여기로 온 거죠. 천황한테 왕정이 복고된 거. 이건 아주 성리학적으로 환영할 만한 전왕사상. 전왕사상이라는 건 성리학이 뿌린 그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봉건국가를 다 없앴잖아요. 천황 밑에 다 통일시켰죠. 그것도 단일한 왕하에 전부 일군 만민으로 통일된 그런 성리학적 이념에 부합되는 거고, 또 성리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능한 인재가 시험을 통과해서 관료가 돼야 되는데, 에도 시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세습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메이지 시대는 그걸 없애고 고등고시, 우리도 잘 아는 그 시험을 봐가지고 관료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리학적인 영향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성리학이 상당히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메이지 주신 관련해서 뭐 영웅적인 인물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는데 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에도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지만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이 대중적으로 일본에서 인기가 유독 많다는 소리를 일본인한테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매스컴을 잘 탔기 때문인데요. 네. 사카모토 료마를 다룬 그 소설 료마가 간다라는 아주 초 베스트셀러가 있었고요. 그 시바리오 따로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국민적인 역사 소설가가 있거든요. 네네. 그분이 쓴 그 료마가 간다가 초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일본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됐고, 또 얼마 전에는 NHK 대하 드라마에서 료마전이라고 해서 큰 히트를 쳤습니다. 예, 그랬는데 뭐 매스컴을 잘 탄 이유도 있지만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인 역할을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하죠. 해군과 무역을 양성해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주장의 요지는. 근데 우리가 지금 되돌이켜 보면은 1860년대라고 하는 우리는 대원군이 쇄국 정책하고 있을 그때인데 그 시대에 앞으로 일본이 갈 길은 해군과 무역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포인트잖아요. 네. 그거를 20대 청년이 이미 간파하고서 자기가 이제 그걸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막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츠마 초슈라고 하는 두 개 큰 번이 본국가 있었는데 이 둘을 결합시키는, 연대하게 하는 그 역할을 사카모토 료마가 아주 잘 수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요소도 일본인들의 관심을 끄는데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메이지 일본이 그 처음부터는 아닌데 어느 시기부터 이제 정한론을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조선 침략으로 메이지 일본이 나아가게 된 그 경위라든가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통신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도 시대 12번 대규모 사절단이 에도에 갔죠. 그러니까 도쿠와 시대 270년은 아주 두 나라 사이가 좋았습니다.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나서 천황 정부가 성립됐잖아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 그거를 통보를 했는데 그 외교 문서에 황제할 때 황 그런 글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갑자기 황자를 쓰니까 조선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걸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국이 그 문제를 갖고 실무회담을 하든지 정치적 결단을 하든지 해서 그 빨리 해결하고 국교교섭을 맺었어야 되는데 그걸 갖고 8년을 끌어요. 그 8년 사이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일본이 정부가 새로 서서 조선에게 외교 수립을 요구를 하는데 조선이 일본 정부를 신정부를 인정을 안 한다. 조선이 일본의 신정부를 모욕한다. 우리는 조선에게 모욕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국내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마침 메이지 유신으로 사무라이를 신분을 폐지했기 때문에 사무라이들이 다 직업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평불만에 가득 찬 사무라이들이 우글우글 실업자들이 있는 그 정치적인 걸 이용을 해서 조선을 쳐들어가자. 이러니까 그냥 정한론자들이 왕창 생기게 된 거죠. 오쿠보 도시미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외국 여행을 가거든요. 시차를. 한 2년 가깝게 미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샥 돌아보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죠. 일본의 국내에서는 지금 조선을 쳐들어간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시찰하다 말고 급거 귀국해가지고 그 정한론자들을 다 분쇄시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정부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제 비정한파가 정한 반대론자들이 정권을 장악한 거죠. 때마침 우리 한국에서도 대원군이 실각하고 민씨가 정권을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양국에 서로 조약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던 거고, 그래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죠. 근데 그 80년대 내내 일본은 국내 공업을 발전시키고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사회 인프라를 만들고 군대를 강력하게 키우고 해서 이제 실력을 양성을 한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이 터지니까 청나라가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또 파견을 해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버린 거죠. 러시아는 만주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한국을 일본이 차지하면 만주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삼국 간섭이라는 걸 한 겁니다. 해가지고 일본을 다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청일 대립이 아니라 러일 대립이 발생을 한 거고, 그 10년 후에 또다시 일본이 러시아를 깨므로써 조선의 일본의 독점적인 지위가 만들어진 거고, 일본이 만약에 거기서 한국에 다시 개화파 정권을 수립시키고 일본이 자제를 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한국을 보호국화하고 곧이어 한국을 아예 병합해버리는 결국은 자기들에게 큰 독약이 된 그 정책을 감행함으로써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남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